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입니다. 김우성 PD가 휴가를 떠나서 일주일 동안 대신 제가 진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명품 브랜드나 커피 전문점에 자주 가시죠? 그런데 이들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 돈 벌어서 몽땅 외국 주주나 본사로 수익금을 송금한다는군요. 어떤 기업은 그해 국내에서 사업해서 번 돈 당기 순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해외로 송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태와 문제점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요즘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간 경제 마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롯데마트는 사실상 중국 내 영업을 못하고 있고요. 국내 관광업계는 한숨만 쉬고 있는데 정부가 WTO 제소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건강하고 알뜰한 한 주간의 먹거리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YTN 생생경제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루이비통,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서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많이들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만큼 국내에 대중화됐고 이들 기업들의 수익이 상당하다는 사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정작 이들 외국계 기업들은 돈은 한국에서 벌고 수익은 외국으로 유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배당이나 로열티 규모는 비공개로 돼 있는데 외국계 기업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과 로열티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당기 순이익보다 배당금이나 로열티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더 많은 기업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배당금과 로열티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는데 그 실태가 어떠합니까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은 약 한 7천여 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상당 법인들은 막대한 그 수익을 올리고 있죠. 특히 네. 이제 명품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진출한 것이 대부분 제조업체가 아니고 판매법인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국내 시장에서의 수익을 사실상 자기들이 챙겨가는 그런 구조인데 현재 이제 가져가는 그 형태가 배당금과 로열티거든요. 네네. 그런데 배당금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한번 산출을 해보니까 배당 성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기 순이익에 비해서 배당금이 얼마 정도 가져가느냐 예. 하는 그걸 보면은 국내 기업들은 평균 배당 성향이 15%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외국계 기업은 30%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럼 두 배가 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당기 순이익의 3분의 1을 그 배당금 형태로 가져가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로열티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이제 로열티라는 것은 상표권이라든가 네. 또는 어떤 제조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보면은 5%, 12% 정도의 규모라고 나타나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실제로 한 40% 이상 또는 그 안팎 정도가 네. 로열티와 배당금으로 갖고 간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서 다 자기네 나라로 가져간다는 게 이게 거짓은 아니군요. 그렇죠. 실태가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당기 순이익보다도 배당금이나 로열티로 챙겨가는 금액이 더 큰 폭으로 빠르게 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네네. 이게 이제 국부 유출 논란이 있는 데다가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까? 많죠.
우선은 오늘 그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은 네. 뭐 독일의 대표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있는데 네. 이 독일의 아디다스 에이지라는 회사가 100% 출자한 우리나라의 한국 법인이 있어요. 그 아디다스 코리아인데 네. 지난 10년 동안 네. 누적 매출액이 약 5조 4천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500억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배당금이 4,500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80% 정도를 배당금으로 챙겨갔다는 얘기고요. 네, 네. 로열티만 해도 6,900억 정도 됐으니까 거의 매출의 거의 한 30% 정도를 네. 로열티와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특히 이제 배당금의 경우에 당기순이익의 80% 정도다. 이것은 사실 돈 벌어서 거의 다 빼갔다. 네. 국내에 있는 그러니까 아디다스 코리아의 법인에는 유보금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돈 벌어서 다 대주주인 해외 기업이 갖고 가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네, 네. 결국 이런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네. 국내에 있는 법인에는 돈을 남겨놓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 있는 법인이긴 하지만 한국 내 투자라든가 네. 사회 환원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내에서 투자 같은 걸 안 하게 되면 네. 이 회사들이 한국 내에서 이게 성장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들한테 손해일 텐데 네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의 법인은 한국에서 돈을 버는 창고일 뿐이지 네. 한국 경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은 결국은 그 명품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브랜드를 사고 하긴 하지만 네. 결국은 한국 경제를 위한 소비는 하지 않는다. 결국 한국 경제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그리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조금 전에 그 대표님께서 네. 그 기부금 같은 거 별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기부금이나 이런 기업들의 사회 공헌 같은 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오늘 나온 보도 내용을 참고로 해보면 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커피 브랜드로 들어와 있는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있죠. 네네. 이 회사가 재작년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의 0.15%를 사회 환원했어요. 아하. 기부금이라는 형태로. 네. 0.15%라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디다스 코리아라든가 네. 필립 모리스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담배 회사 아닙니까? 네. 예. 이 두 기업의 기부금도 매출의 0.1% 수준 미만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거의 사회 환원은 없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들 회사의 현지에서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있는 나라에서 이 회사들은 얼마에 기부를 했느냐 보면 평균 10% 안팎이었어요. 네.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기부를 했죠. 네, 그렇죠. 자기들이 이게 건강에 나쁜 그 담배를 네, 파니까. 그렇죠. 네. 심지어 무슨 재떨이까지 전국에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기도 했나요? 그렇죠. 네. 미국의 LA라든가 이런 데 가면 재떨이가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은 이제 흡연자를 위해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보험도 많이 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벌면서도 사회 기부는 없었다. 그러면 네. 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현지 정책은 거의 없는 것이고 여기선 돈 벌어서 가는 그런 어떤 창구로만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렇죠. 네. 더 큰 거는 아예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네, 네. 일테면 이제 유니클로라는 일본계 의류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저가로 들어와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네. 작년의 경우에 1조 원 이상의 흑자를 남겼습니다만은, 네. 기부금은 0원이었죠. 네. 근데 이게 현행법상 그 로열티나 배당 규모가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네. 이들 해외 기업들이 이 한국에서 특히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 네. 이 기업들이
현재 어떤 법인 형태가 돼 있냐면 우리가 이제 회사의 형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네.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고 무한회사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유한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에서는 대부분 주식회사가 보통 아닌가요? 예, 그 유한회사라는 게 네. 유한회사법이 있는데 네. 여기는 기업의 경영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기업들이 실제로 사회환원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매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영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외부에서 전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회사가 현재 우리나라의 그 유한회사 수는 한 2만 6천 개 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진출해 있는 이건 이제 산자부의 통계입니다. 네. 7천여 개의 해외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인데 이들이 대부분 유한회사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배당이나 로열티 같은 거를 외국 기업이 와서 가져갈 때 어떻게 그걸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외국에는 유한회사가 설립돼. 이제 주식회사는 다른 거고요. 네. 예를 들면 삼성에서 미국에 주식회사로 설립돼 있다면 그것은 일반 주식회사 법에 의해서 네. 공개된 그 대상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설립한 유한회사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그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유한회사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영 내용에 대해서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를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런 로열티나 배당 규모에 대해서 국세청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세금이 적용되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강화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럼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이런 유한회사 법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네,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가 좀 시급해 보여서 네. 지금 국내에서 이거를 지금 국회에 정부 당국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결론을 얘기하면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한 시간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이걸 우리가 외관법의 개정이라고 했는데 네. 2013년도에 처음 발의가 됐어요. 네. 그런데 계속 한 3, 4년 끌려오다가 지난 1월 달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걸 통과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정국이 되니까 현재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가 돼 있죠. 네. 3월에 임시국회에서 하려고 했었지만 그것도 역시 통과가 물 건너간 상황이라서 네. 아직까지는 언제 될지 아마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6월 임시국회나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 경제공감사전은 경제외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주의 사드 배치가 확정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죠.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이 직격탄을 맞으며 큰 손실을 받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에 대해 롯데가 몸 낮추기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10년을 이어온 마음, 롯데는 늘 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호소문을 곳곳에 붙인 건데요. 롯데는 매출은 계속해서 급락하는데 정부 당국이 딱히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해서 기업이 내놓은 고육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사실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죠. 화장품을 비롯해서 문화 콘텐츠 사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경제 외교를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제 외교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유익한 정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참 많으시죠? 비싼 수술비로 수술을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 노년에도 건강하고 기쁜 인생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1670-9957, 1670-995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캠페인 들으시고 경제 톱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입니다. 최근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나 정전사고 등 전기안전에 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저절로 기억할 때까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재난 예방 대책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열어가겠습니다. 전기안전,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간 주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노년층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대책 마련이 심각해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선 후보와의 인맥을 이유로 해서 주가가 오르는 정치 테마주라는 말은 옛날에 많이 들어봤는데 요새는 주요 정책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명 그 정책 테마주라는 것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와 봄 대선으로 정치 테마주는 이미 작년부터 일찌감치 등장을 했죠. 네. 금융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회사들에게 대선 후보와 관련이 없다는 등의 자발적인 공시를 유도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종목들을 단속하면서 네. 정치 테마주의 폐해는 조금이나마 좀 잦아드는가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나오면서 이를 배경으로 하는 정책 테마주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가령 민주당 후보들이 4대강의 보건 공약을 내놓자 정수 처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상하수도나 관련해서 또는 펌프, 엔진 등과 연관이 있는 종목을 정책 테마주로 꼽는 겁니다. 네. 실제로 금감원이 꼽은 정책 테마주의 주가 변동률은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후에 보름여 만에 10.5%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전체의 지수 평균 변동률 1.9%의 5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네, 굉장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런 정책 테마주들에 투자하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투자와 이익 실현의 시점에 따라서 물론 가능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결말은 좋지 않다는 게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일례로 과거 대선 당시에 녹색 성장 공약과 맞물려서 정책 테마주로 주목받아서 폭등을 했던 전기차 관련해서 코스닥 상장사가 있었는데요. 네. 불과 수년 뒤에 실적 악화로 상장 폐지됐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에 노인용 기저귀를 생산하는 한 화장지 제조업체를 놓고 유력 대선 후보의 노인 복지 정책 테마주라는 풍문이 돈 적이 있었는데요. 네. 알고 보니 거짓 풍문을 유포한 사람이
50억 원의 매매 차익을 챙겨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테마주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기업의 경쟁력과 관계가 없이 주가가 오른다는 건데요. 네네. 단기 시세 차익의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경쟁력 있고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을 선택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변치 않는 주식 투자의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투자의 원칙이죠. 항상 강조되는 말이죠.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또 저소득층의 그 빈곤 탈출이 점점 어려워져서 10년 전 저소득층으로 분류됐던 가구 중에서 8가구가 아직도 탈출을 못하고 있다고요?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6 한국복지 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른 건데요. 네. 2005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지원을 받은 가구 중에서 81.6%가 10년이 지난 2015년에도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0년 동안 처지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건데요. 의료비 지원 대상 통계로 좀 좁혀보면 5년 뒤인 2010년에는 2.5%포인트가 줄었다가 네. 다시 5년 뒤인 2015년에는 네. 82%로 더 높아졌습니다. 네.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그죠? 그러면은 특히 그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노년층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예,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저소득층의 가구주는 60세 이상이 68.7%로 일반 가구 21.9%의 3배를 넘었습니다. 네, 많군요. 네. 또 가구주가 장애를 가진 가구가 22.2%, 만성 질환을 앓는 가구가 79.8%로 역시 비중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노인이나 장애인, 만성 질환자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건데요. 네. 결국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가구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건데, 시각을 달리 보면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정부 정책의 주력 대상이 어딘지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글쎄 말이죠. 요즘 뭐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참 걱정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다른 뉴스로 넘어가 보면 기관 투자가들의 그 지나친 공매도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서 네네. 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공매도라는 걸 잘 모를 것 같은데 공매도가 뭡니까? 예, 일단 공매도는요, 한자로 빌공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는 겁니다. 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팔자 주문을 내고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을 구해서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네. 만일 주가가 3일 안에 떨어진다면 싼 가격에 주식을 구해서 팔자 주문을 낼 당시에 비싼 값에 파니까 투자 차익을 얻겠죠. 네네. 반대로 3일 내에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네. 하지만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조건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극히 제한된 반면에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전유물인 게 사실입니다. 네. 이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가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개인들만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컸는데요. 네. 또 개인보다는 기업의 내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투기성 거래에 공매도를 이용한다는 의심도 끊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공매도 종목 과열 종목을 지정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좀 유보적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과열 종목을 지정하는 게 오늘 하루의 전체 거래량 중에서 네. 공매도 비중이 20%를 넘거나 네. 주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크게 하락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네. 만일 해당되는 종목이 있다면 오늘 오후 6시에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대형주들이 주로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과연 처음으로 지정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역시 이런 평가에 부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그 국내 기업의 5곳 중에서 한 곳이 불황으로 인해서 그 상반기 채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그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일단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조사 결과 나오는데요. 네. 이 조사 결과는 취업 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거고요. 네. 기업 인사 담당자 321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 중에 21.8%가 상반기 채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네. 채용 계획을 변경한 기업들 중 22.3%는 중소기업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경기의 영향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이겠죠. 네. 중견기업도 17.4% 그리고 대기업도 14.3%가 변경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이유로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업황이 불안해서 그다음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네네. 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존 인력의 업무 분담을 주로 꼽았는데요.
직장인들 역시 업무 부담이 증가를 예고한 이유라서 좀 씁쓸해 보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청년 실업 문제가 참 심각한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정부가 좀 획기적인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변희희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중국과 한국이 겪고 있는 갈등의 핵심은 안보 문제입니다. 사드 배치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는 경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론에 떠밀리듯 WTO 제소 카드를 꺼냈지만 실효성은 사실 모호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개별 소비자의 선택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데 상품 경쟁력으로 이겨내야 한다. 이런 지적이 타당한 듯 보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직접 소비 자체를 막거나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다시 WTO 카드를 꺼낼 수 있죠. 반면에 롯데가 몸을 낮춰서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또 장기화되고 있는 사드 갈등 문제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롯데가 중국에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른바 가장 피해가 큰 롯데의 호소 작전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중국인들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요? 네, 롯데가 지금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해서 감성 광고를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신동빈 회장이 직접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롯데는 절대로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는 절박한 심정을 전달했는데요. 네. 이런 정성에 비해서는 아직까진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냉담하다고 합니다. 네. 걱정스러운 점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해법을 못 찾게 됐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5월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한 정서뿐만 아니라 롯데의 보복은 더 교묘해질 수가 있는데요. 중국 학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대선이 다가올수록 중국은 한국의 그 내부 결집을 흔드는 네. 한국 내 경제 위기론을 좀 부각시킬 수도 있고요. 네. 또한 중국 내 팽배한 반한 정서를 이용해서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중국 기업에게 기회를 준다든지 네네. 또 한국 화장품이나 식품에 중금속이 발견됐다는 일부 보도를 이용해서 전량 제품을 리콜 조치를 내린다든지 네. 한국 제품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이런 과장 방송들이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 롯데 정서, 한국인의 반한 정서를 달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걱정이 참 많이 앞서네요. 롯데에 대한 그런 중국인들의 감정 수위가 굉장히 지금 높아요, 사실은. 제품을 부수기도 하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이게 근데 사실 보면 자발적인 건지 중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이걸 뒤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방조라고 그럴까요?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중국의 반 롯데 감정 이거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중국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중국은 사드 문제라든지 하나의 중국 원칙, 우주 개발, 그리고 핵과 관련된 비대칭 군세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전략적 행동을 줄곧 유지해 왔습니다. 네. 여기에는 철저히 준비된 단계를 거쳐서 일단 결정한 목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계속 투입한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네. 지금 사드와 관련된 롯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는 안전부와 공안부가 주도 면밀하게 짜서 사드와 관련된 전략적 행동을 언론을 통해서 전달한다든지 네. 롯데 제품에 대한 보복 행동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좀 비판적 시각으로 볼 줄 모르겠지만 네. 어린 초등학생들조차도 한국 제품에 대해서 대규모 반한 집회라든지 네. 보이콧 사상을 심는 것도 이 같은 중국의 집중적 자원을 이용하는 이런 전략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걱정스러운 점은 중국은 가을철 당대회를 앞두고서
정치국 상무위원들 인사뿐만 아니라 네네. 인민해방군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인사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핵심적 이익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없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강대강 국면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네. 이게 한국 정부로서는 점점 풀기 어려운 그런 방정식이 되네요. 지금 정부가 이제 지난주에 WTO에 제소를 하겠다. 이런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보면 상품 교육도 아니고 서비스 위주로 이제 대부분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법적인 문제도 이게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제소가 그래서 어렵다 이런 평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소하려면은 아무래도 정치적 이유 말고 무역에 국한돼 가지고 위배했다는 명백한 법률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식품, 소비 제품에 대해서 통관 규칙을 아주 다른 나라보다 까다롭게 하고 있지만 이런 증거를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또 다른 나라도 이 같은 논리가 적용이 돼서 사건과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판례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네. 중국은 교만 보복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은 WTO의 제소에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제통상규범에 접촉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가 끝나고 중국에서 퇴출된 이후에 결정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부가 좀 더 협상력을 발휘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도 동의를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관련해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대화를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네. 중국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고요. 네. 또 WTO에 제소하고 싶으면 하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나간 문제, 그러니까 피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유화책이든 이제 강경책이든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뭔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대응을 우리 정부로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승수 여부와 관계없이 WTO 제소 자체가 중국의 압박 카드는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세계에 부당하게 중국이 압력을 가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론화시키는 데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섣불리 제소했다가는 양국 관계가 얼어붙을 수가 있고요. 네. 현재 사드 보복에도 대중국 수출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피해 업종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장기적 대응책을 차분히 모색을 해야 되겠고요. 네. 특히 앞으로 5월 달에 들어가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정상과 대화 전까지는 유사한 보복이 없도록 세밀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정상 간의 대화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있으면 이 문제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장기화가 되면 단순히 이런 경제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또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지금 사드 문제는 우리와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네. 간의 전략적 이해가 서로 교차됐던 핵심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네. 쉽지가 않은데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중국 강경파인 스티븐 배넌 수석 전략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피터 라버로와 같이 국가통상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70%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드나 북한행 미사일과 같이 동북아 세력 균형의 중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미국도 양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미중 간의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하고 하는 게 아마 국가 안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WTO 제소라든지 이런 시나리오들을 중국이 조금 한 발 앞서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경제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고 있고요. 네. 또 반환 시위라든지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확산되는 것을 중국 정부가 또 나서서 막고 있기 때문에 사드 보복의 증거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종 결론까지 내더라도 통상 2, 4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음식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산 그 부패 닭고기 수출 파문으로 인해서 그 소비자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 그 파동의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요? 네,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네. 지난 17일에 브라질에서 그동안 썩은 고기를 팔아왔던 육가공업체들이 발각된 게 이 파동의 원인입니다. 네. 네, 브라질은 이 세계 최대 육가공품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네. 또 발각된 업체 가운데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 업체인 BRF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닭고기가 약 10만 7천 톤이었고 이 중에 80% 이상을 브라질산 닭고기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많군요. 네, 그렇죠. 이에 따라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졌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그 썩은 닭고기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게 소비자들이 불안이 가시지 않을 텐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소비자분들 그러실 것 같은데요. 농식품부나 이 식약처에서 지난 20일에 수입 검역과 검사를 강화하는 특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수입 축산물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데요. 우선 식약처에서는 브라질 수출 업체인 BRF가 국내로 수출한 닭고기에 대해서는 일단 잠정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가요. 네. 썩은 닭고기가 유통되지를 않은 것으로 파악한 뒤에 이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수입 검역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부터 15%로 강화하고요. 네. 또 문제가 된 작업장 목록 정보를 외교부와 이 브라질 대사관을 통해서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8월로 예정되어 있던 정기 수출 작업장 점검을 앞당겨서 추진하고 이때 문제가 된 작업장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무튼 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음식이 유통되게 법과 제도가 좀 더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제 4월이 다가오는데 어디 주말에 여행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저는 봄을 맞이해서 청취자분들이 천천히 봄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전남 네. 완도에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완도요. 네, 네. 완도에 가면 또 이제 청산도가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느림의 미학이 느껴진다는 이곳에서는 매년 4월이면 청산도 슬로길 걷기 축제가 열립니다. 네. 4월 중순경에 방문하시면 유채꽃도 절정을 이루니까요. 네. 영화 서편제 촬영장 그리고 네. 1900년대에 이제 생겨난 이 옛날 거리를 함께 구경 가시면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청산도 하니까 저도 하나 그 경험이 한 번 있는데 네. 청산도에 들어갈 때 차를 가지고 가니까 네. 나올 때 이게 배를 못 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요. 아, 관광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산도 들어갈 때는 그냥 걸어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좋은 팁이네요. 네. 그 청산도에 슬로우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아마 그 마을 주민들이 이동할 때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절로 걸음이 그 늦춰진다. 이래서 아마 슬로우길이라고 붙여졌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봄의 길 주변에 펼쳐진 유채꽃과 바다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라고 하네요. 네. 네, 또 완도에 가면 전복이 유명하죠. 네네. 전복뿐만 아니라 바다 근처라서 그런지 해산물이 아주 싱싱합니다. 그렇겠죠. 네, 청산도에 방문하셔서 해녀들이 갓 잡은 해산물 드시면은 즐거운 식도락 여행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 해산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그 4월이나 5월까지 완도에서 국제 해조류 박람회도 개최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24일간 완도에서는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김이나 미역 같은 이 해조류는 요즘 미래 대체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신성장 동력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네. 박람회는 바닷말의 약속, 미래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해조류 이해, 건강 인류, 미래 자원, 지구 환경과 아울러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해조류의 역사와 가치를 조명하는 대형 입체 팝업북, 실제 완도 바다를 수조안에 재현한 시설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4월에 완도에 놀러 가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네요. 네. 네. 1박 2일로 이곳저곳 둘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이 장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가격 동향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가격 동향 알려드리려면요. 이번 네. 주는 건멸치와 얼갈이 배추 가격이 약간 오르겠습니다. 건멸치는 3월 전기까지 누적 생산량이 현재 8,500여 톤인데요. 네. 전년과 비교해서는 4.5%, 청년보다는 20.2% 감소하였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좀 오르겠고요. 또 얼갈이 배추는 출하 물량은 꾸준하지만 봄철을 맞아서 겉절이 김치 많이 담그실 텐데요. 급식업체와 요식업소에서도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해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요. 가격이 내려가는 품목은 없습니까? 네, 대신에 이 시금치와 애호박은 가격이 내려가겠는데요. 네. 시금치는 혼행성 작물로 약간 선선한 온도에서 잘 자라납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 한 15도에서 20도 사이에서 더 생육이 왕성해져요. 네. 출하 지역이 더욱 넓어져서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호박은 기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로 생육이 꽤 호전되었는데 거기다 충청지방에서 봄 재배분 출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네, 물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약간 떨어지겠어요. 네. 요새 그 봄이어서 봄나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뭐 쑥도 있고 무슨 냉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요새 그런 그 요즘 그 제철 야채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의 가격은 요즘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봄을 맞이해서 그런지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네네. 특히 배추도 얼마 전까지는 한 4,000원대에서 상품이 가격대가 형성되었는데 네.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한 3,000원대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해산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농산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산물은 아무래도 조금 작년보다는 오르는 추세고요. 네, 농산물은 점차 내려갈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산물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이 김이나 뭐 아무래도 해조류 같은 것들이 작년보다는 더 잡히는 수확량이 적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횟집에 가서 회 먹기가 참 힘들어지겠네요, 이제. 네. 다 같이 네. 우리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문재영 대리님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경제공감사전에 여러 애청자분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끝번호 7726번 쓰시는 분께서 중국을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전문성 없는 주중대사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젊은 인재들 좀 기용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제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김우성 PD를 대신해서 첫 번째 방송을 했는데요. 무척 떨리고 하여간 이 스튜디오 안이 너무 덥습니다, 지금. 하여간 어쨌든 굉장히 완연한 봄이고요, 지금.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꽃들이 긴 겨울을 지내고
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오늘도 들어본 것처럼 아직도 겨울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우조선이 그렇고 중국의 경제 보복이 그렇고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그렇습니다. 대선이 이제 2달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 대선 주자들께서도 이런 문제들을 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책 대안 따라서 아까 그 정책 테마주에 투자하셔가지고서 손해보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시겠죠. 네. 그러면 YTN 생생경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